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일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검으로 보내신 사람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교수님들을 뵈면서 참 저가 이분들을 뵈는 그 순간에도 카톡으로 막 고소장이 들어와요. 고소를 받으시는 거죠. 두 분이서 그거 다 훈장이야 이런 얘기 나누시면서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눈과 귀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네, 빵과 음료 그리고 교재 이렇게 받아서 드시면서 강의 들으시고 일강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빵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일강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때 빵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가 안 차면 2개 드셔도 되는데요. 그 혈당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무료로 너무 좋은 책 2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책 보시고 혹시 주변에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혹은 쉬는 시간에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권당 3,600원인가요? 2권에 3,600원인가요? 권당 3,6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팀이 잘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강사 2분 양력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론평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보셨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서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강희 목사님이십니다. 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으로 지금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제가 양력 소개를 줄이는 겁니다. 먼저 기론평 교수님 서셔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2번이나 와서 해서 이번에 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걸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 자녀들한테 그것의 문제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성경적 대응.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2가지 방법을 합니다. 유혹과 미혹. 유혹은 뭐냐 하면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 성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미혹.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명수. 그래서 수많은 미혹,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등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데요. 사실은 유혹보다 미혹이 더 무섭습니다. 미혹은 믿음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과 미혹으로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 현대 성도님들의 꼭 해야 될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래? 너무 이게 막 돌아가네. 이게 한참 뒤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유혹과 미혹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혹과 미혹의 첫 번째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면 됩니다. 유혹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뭐냐?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식이 있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유혹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혹은 어렵습니다. 미혹은 싸워야 되는데 저쪽이 굉장히 난해한 말을 써요. 굉장히 난해한 말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 모범 답안을 알아야 돼요. 그 미혹에 대한 모범 답안.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이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범답안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현대 미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이 시대에는 과학이 그냥 약간의 우상이 됐어요. 과학이 뭐냐?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이성이 이해해가지고 법칙과 가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관찰해서 그거를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첫째, 관찰과 실험이 가능해야 돼요. 관찰과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은 영혼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해야 돼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 하위의 존재, 위에 하나님을 조작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것만 가능하고 인격적인 활동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것, 이례적 사건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 실험과 관찰이 가능하고 법칙적이며 보이는 물질 세계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자, 과학주의는 뭐냐? 이거를 뛰어넘고 과학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 예가 어떤 게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기원, 요건 진화론, 우주의 기원은 빅뱅, 마음의 신비는 두뇌주의. 이게 뭐냐면 마음이 두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영의 세계가 부정이 돼요. 그러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남는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쾌락주의에 빠지고 현세주의, 허무주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빠지게 되고 결국은 유물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화론. 이게 우리 생물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DNA라는 게 있어요. DNA는 핵안에 있습니다. 핵안에. 근데 인간의 DNA는 얼마나 기냐? 그 실처럼 생겼는데 실을 쫙 펴면 1.8m. 자기 키만 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안에는 유전기호가 30억 개의 유전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정말 정교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DNA는 4개의 염기로 되어 있어요. 염기. 그래서 A, T, CG. 우리 일반 컴퓨터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0, 1. 근데 이 DNA는 4개로 되어 있어요.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합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 이 염기 3개가 특정한 아미노산이에요. 또 어떤 부분은 시작해라.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라. 또 어떤 부분은 끝나라. 완전히 컴퓨터입니다. 아주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DNA가 있고요. DNA를 복사를 합니다. 핵 안에 있는 DNA를 복사해가지고 그 mRNA라는 걸 복사해가지고 그게 쭉 밖으로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아미노산을 연결되면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핵 안에 있는 DNA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쭉 나가서 밖에서 리보솜이라는 데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우리 원자나 분자가 우연히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돼야 되는데, 자, 원자나 분자로부터 인간이 되는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진화가 됐다면 어디가 제일 어려울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가 하면은 최초의 생명체가 생기는 겁니다. 원자 분자가 우연히 만나 가지고 최초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려운가? 아까 말했던 대로 DNA가 있어야 됩니다. DNA. 이건 굉장히 복잡한 화학물질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물질. 또 그 다음에 DNA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D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단백질은 리보솜이라는 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복잡한 리보솜과 DNA가 각각 우연히 만들어져요. 우연히. 이건 최초의 생명체니까 각각 우연히 만들어지는데 또 더 어려운 게 뭐냐? 각각 우연히 만들어지면서 이 리보솜에 대한 정보가 DNA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너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화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불가능하게.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 번개가 쳐가지고 뭐 아미노산만, 그건 과학을 모를 때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이 진화론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똑똑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빅뱅에 대해, 빅뱅을 이제 또 학교에서 배웁니다. 빅뱅이 뭐냐 하면은 빵 폭발해가지고, 뱅이라는 게 이제 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쾅 이런 거예요. 빅뱅. 그러니까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빅뱅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폭발이 된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원인이 있겠어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 그러니까 인과열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죠. 근데 그 별들은 다 질량을 갖고 있어요. 질량. 근데 질량은 또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는데 무는 뭡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났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완벽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평선 문제라는, 요건 이제 과학자들이 많아요. 소위 과학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냐면은 정보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빠른 게 뭐냐? 빛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빛보다는 빨리 갈 수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백억 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빛으로 수백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빛으로 수백억 년. 그러면 정보를 교환하려면 여기서 일로 정보가 가려면 수백억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끝은 정보를 교환할 수 없지요. 자, 정보를 교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도 다르고 뭐 이렇게 배경 복사도 달라야 돼요. 근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똑같을까? 이걸 자기들이 지평선 문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편평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질량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집니다. 이게 뭐 소위 조금 어려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데,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게 되는데 오메가라는 양이 있어요. 그게 우리 우주의 어떤 평균 밀도하고 특정한 값하고 나눠서 이 오메가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1보다 크다. 그럼 이건 닫힌 우주예요. 닫힌 우주는 뭐냐? 우주가 막 팽창하다가 나중에 수축이 돼서 완전히 수축됩니다. 이게 닫힌 우주. 열린 우주는 뭐냐? 계속 팽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평한 우주는 뭐냐? 이 천천히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보니까 거의 1이에요. 1.012. 그러니까 거의 평평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1.012가 되려면 만약에 150억 년 전에는 얼마나 같아야 되느냐? 1하고 얼마나 같아야 되는가 하면 10의 마이너스 62승례. 그러니까 1하고 똑같아야 되죠.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요. 그게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말하면 대폭발 이론이. 이걸 1981년도에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지평선 문제, 평평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주가 10의 만에 32초 만에 10의 26승례. 엄청나게 급평장. 자,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을 돌았다. 아마 과학책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폭발을 딱 하고는 급팽창하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과학책 보면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급팽창을 무슨 메커니즘으로, 무슨 그걸로 됐느냐?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급팽창하다가 왜 중단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그걸 우리가 우아한 출구 문제라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냐? 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다중우주론. 이게 이제 지금 천문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이 다중우주론. 이게 뭐냐면 우주가 무한히 만들어진다. 무수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살기 좋은 우주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어질 확률이 너무 적어요.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만에서 100승 그러면 너무너무 적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다. 10의 100승계가 생기면 하나가 생길 수 있다. 이거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만들어지면 현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천문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슈타인하르트라는데 과학자들입니다. 자기들 과학자인데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낮은 확률도 가능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제 과학책 보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자,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암흑물질이 뭐냐 하면은 암흑물질은 깜깜한 물질,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관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측이 불가능한 가설적인 물질인데 그럼 왜 암흑물질이 있다 그러느냐? 자, 암흑물질 자체는 관찰이 불가능하는데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질량이 있으면 별들이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의 운동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질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진 않아. 근데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암흑물질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또 일반 물질의 5배는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된 뉴턴 역학. 아마 옛날에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F=m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걸 배웠는데 그거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세종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암흑물질은 없다. 법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암흑에너지입니다. 이 암흑에너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지구에서부터 멀어지면 그 별들의 속도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속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지구로부터 멀어진 별일수록 더 빨리 지구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상식이 어긋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폭발하면 폭발해가지고 쭉 멀어지면 점점 속도가 느려져야 되잖아요. 속도가 느려져야 되는데 이 관찰을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빨라져. 자, 그러니까 이를 더 빠르게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가속이 필요한 우주 가속. 우리가 자동차도 가속 페달을 발라야 봐야지 빨라지잖아요. 이 암흑 에너지다. 근데 이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2011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우주에는 68%의 암흑 에너지, 27%의 암흑 물질, 5%의 일반 물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별들은 5%밖에, 95%는 몰라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자,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천문학자는 이 노벨상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리면 이 빅뱅 이론은 가설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가설, 추측이 추측.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안 믿는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고 이쪽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편평등 문제,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또 황당해요. 엄청나게 빠르게, 뭐 빛보다 몇 억 배 빨리야.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이 상상.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지, 야, 그것 때문에 창조를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두뇌주의. 두뇌주의는 뭐냐? 마음이 두뇌에서 생겨난다. 이게 이제 교과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신을 두 가지 해석해요. 하나는 뭐냐? 기독교 신앙. 정신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활동이다. 살아있을 때는 몸하고 영혼이 연합하지만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간다. 이거 기독교 신앙이죠. 자, 반면에 두뇌주의는 뭐냐? 정신은 두뇌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죽으면 정신은 없어져요. 그리고 몸만 흙으로 돌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첫째, 그럼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하고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영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영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영이 돌아오면 살고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을 반복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 하물며 다른 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 영혼이 내게 영향을 안 주겠어요? 그 다음에 영들은 몸에 거할 수 있고 몸을 조작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 우리에 거하시고 방을 하게 하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몸을 주관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영혼이 없다는 주장을 한번 봅시다. 저쪽은 왜 영혼이 없다 그럴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동물과 인간의 연속성.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는 수준 차이가 있어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동물의 정신이나 인간의 정신은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뛰어난 것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 이게 저쪽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정신적 활동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쪽은 왜 영혼이 없다 그러는가 하면 이 두뇌가 손상을 받으면 정신 능력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거는 영혼과 정신 활동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신 활동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정신은 결과물. 영혼은 뭐냐? 정신을 만드는 근원. 제가 비유를 하면 두뇌를 포함한 몸은 컴퓨터고 영혼은 컴퓨터 사용자고 정신 활동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능력이 두뇌에 의존한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망가지면 기능에 장애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사용자가 없다 말을 못하죠.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 정신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은 두뇌에 의존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자,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여기 저쪽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뭐냐? 비물질인 영혼이 어떻게 물질인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영혼은 비물질, 몸은 물질. 어떻게 비물질이 물질에게 영향을 주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지금도 비물질인 영이 물질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물질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건 우리 두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우리 몸을 조작하고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인 영이 지금도 물질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아마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 우리가 옷에도 막 하는데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이 제곱 이래가지고 에너지는 질량과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물질이 생기고 물질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은 조그마한 물질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만 있으면 아무런 재료도 없이 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탁 만들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물질이 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너지만 있으면 만들어지고 또 질량이 싹 없어지면서 에너지 생길까? 자, 이게 정말 물질이 뭔지,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입자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자로. 근데 그 입자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의 근본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도
물질과 비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비물질과는 좀 다르지만 물질과 영혼이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뇌주의를 보죠. 두뇌주의가 정말 나쁜 거예요. 어떤 거 하면 정신이 뇌의 생물학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사고, 감정 모든 것이 지금 두뇌에서 생긴 물리화학적 현상이에요. 신경과학은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같고요. 인지과학은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정의해. 그러니까 자아식. 내라는 존재를 내가 나를 기름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컴퓨터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컴퓨터가 이 뇌가 이제 했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 윤리, 철학, 종교는 전부 다 두뇌가 만드는 것이고요. 영혼, 자아, 자유의지, 윤리와 가치는 환상에 불과해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실체는 그냥 고성능 컴퓨터다. 인간은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두뇌라는 아주 고성능 컴퓨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뭐 영혼, 자아, 자유의지 전부 다 환상이에요, 환상. 두뇌가 만드는 환상이라는 이게 두뇌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지구과학에 보면은 지금 번영계는 감정에 관계되고 대뇌 심피제 이런 것은 이성과 관계된다고 이 교과서에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덜세 미디어에도 지금 있고요. 보면은 요게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면 여기서 보면은 뇌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다. 뇌가 계획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니코틴 중독에 대한 걸 할 때도 이게 저거 있고요. 하여튼 이 교과서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진화론하고 합쳐져 가지고 뇌관은 뭐냐면 파충류의 뇌, 파충 뇌관. 요거는 이제 우리 본능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번영계. 요거는 감정인데 요거는 포유류의 뇌. 그다음에 이제 대뇌 요거는 인간의 뇌. 요거는 이성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진화론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또 가르치고,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전두엽, 전전두엽 피지, 대뇌 심피지. 이런 거는 이제 이성적인 거, 생각, 판단계. 요거는 이제 대뇌 전두엽에서 하고요. 번영계. 요거는 이제 우리의 감정을 한다. 그래서 감정과 본능의 영역은 번영계. 이성은 전두엽. 이거는 뭐 중학교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애들은 저절로 이렇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두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뇌과학에서 밝혀진 게 그거냐? 제가 뇌과학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참문했고요. 자, 첫 번째 이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동물 실험을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과 인간이 똑같지가 않아요. 동물 중에는 언어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 손상자, 사람이지만 두뇌가 손상된 사람을 조사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사람이 결국 죽어야지 해부를 해서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을 입고 죽는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살아있는 뇌를 조사하는 거예요. 뇌파라든지 페트, 뭐 fMRI 이런 걸 했는데 제일 요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가 있죠. MRI. 근데 그 안에 fMRI가 있어요. fMRI를 딱 들어가게 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 머릿속에서 이제 어디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더라도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뇌 안에는 수백억 개의 뉴런이 수조 개의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쪽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요 정도 알고 있지. 그 실제적인 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큰 컴퓨터가 있을 때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면 컴퓨터가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면 우리가 아는 겁니까? 그냥 이쪽 컴퓨터가 좀 열심히 하고 그밖에 모르잖아요. 자, 두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뉴런과 신경 교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뉴런이 이제 신경 세포고요. 그 다음에
신경교세포는 이제 그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사이 뉴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 쭉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수상돌기가 이제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쭉 축색돌기에 가가지고 또 다음으로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뇌세포가 수백억 개가 있는 거죠. 자, 보면 이게 되뇌 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척수로부터 올라오는 게 뇌줄기입니다. 뇌관이라고 하죠. 그 위에 시상이 있고, 밑에 시상하부가 있고, 뒤에가 소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척수에서 올라오는 게 뇌관, 뇌줄기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본능적인 것과 관계돼요. 그다음에 뇌관 위에가 뭐냐면 시상, 이게 감각기관으로 오는 걸 다 이제 통합을 합니다. 시상 밑에 있는 게 시상하부, 이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소뇌는 뒤쪽에 운동하고 관계돼요. 그다음에 대뇌가 이제 있고요. 대뇌 안에 이제 아까 말한 번영계, 감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바닥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 대뇌가 4개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전두엽, 위에 있는 게 두정엽, 옆에 있는 게 축두엽, 뒤에 있는 게 후두엽. 그러니까 대뇌를 우리가 4개로 이렇게 나누고 맨 뒤에가 소뇌입니다. 자, 이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전두엽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이성적인 부분과 관계돼요. 위에 이제 두정엽, 이쪽이 이제 감각, 촉각과 관계돼요. 축두엽, 이쪽이 이제 기억이나 그다음에 청각, 귀하고 가깝잖아요. 그 청각. 후두엽은 시각과 관계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를 보면 메모리 장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억 장치가. 근데 두뇌는 어디가 기억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뇌 전체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해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뇌가 아마 창고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편도체는 감정을 입힐 거고, 소뇌는 아마 근육기억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또 어떻게? 언어도 어디서 언어를 만드는지 몰라. 근데 역시 이것도 두뇌 전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뇌 손상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브로카 영역은 말하는 것과 관계되고, 베르니케는 말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두뇌 손상자를 통해서 이제 알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 보면은 이제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을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다음 감정. 감정도 어디 특정한 부분이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어느 부분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감정도 역시 모든 부분이 다 아까 말했던 번영계가 주로 하긴 하는데, 전두엽도 관계되고 소뇌도 관계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 어느 부분이 어느 것과 좀 관련이 있다, 요거까지 아는 거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감정은 번영계, 판단은 전두엽,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어떤 것이 관장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련이 있다고 하면 돼. 그리고 아까 말한 교과서에 뇌가 결정한 것을 실행한다, 이건 또 아니죠.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이 있다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등을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등과 관련이 있다. 혹은 관장한다는 것은 관련된 부분이다. 조절한다. 조절과 관련. 그러니까 관련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몸하고 영혼이 연합을 해서 활동하니까 관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은 이걸 보면 그것만 하는 줄 알죠. 영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뇌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 이건 아니고 마음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 활동하고, 그것이 우리 몸을 이제 다스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영혼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바로 유물론이 됩니다.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내고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영혼이 있다는 걸 진짜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만 영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만약에 애가 뭐 번영계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영혼과 함께 그런 걸 하는 것이다 하고 계속 우리가 수정을 해줘요. 안 그러면 애들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내리면 과학적 사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몸과 영혼의 연합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요. 과학은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뇌주의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라 유물론에 기초한 주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영혼과 두뇌가 어떻게 연합을 해서 하는지는 신비에 속해요. 모릅니다. 그건 신비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 영혼이, 예를 들어 기름병이라는 영혼이 이 기름병의 두뇌를 사용해서 정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 기름병의 영혼이 정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름병의 영혼이 있고, 기름병의 영혼이 지금 내 두뇌를 포함한 몸을 사용해서 정신활동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외쳐야 돼요. 저쪽은 분명히 외치고, 두뇌가 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영혼이 우리 몸과 영혼을, 두뇌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영혼의 실존과 두뇌주의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데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두뇌주의자들이 다음 세대를 세뇌를 합니다. 이 두뇌주의 신봉자들은 이게 과학인 것처럼 교과서에 넣고요, 유튜브에도 막 뇌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떠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뇌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냥 컴퓨터다, 이 고성능 컴퓨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 그게 과학인갑다, 과학적으로 밝혀지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자, 물론 뇌과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뇌과학 자체는 괜찮지만 두뇌주의가 나쁜 거예요. 영혼이 없이 뇌가 모든 것을 한다는 두뇌주의를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요.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두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제가 요즘 나이가 69세인데, 만으로 69세인데 요즘 뇌과학책 공부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책을 보니까 얼마나 신비로운지 정말 대단해요. 인간의 두뇌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를 왜곡해서 자기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도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학문에서 이제 학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학문에서 이제 그거를 결국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뭐 생물학, 의학, 뭐 아까 말했던 두뇌주의, 빅뱅 이론, 진화론, 전부 진화론은 생물학 쪽이고요. 이제 빅뱅 이론은 천문학, 물리학 쪽에서 오고, 이 두뇌주의 이런 거 들어오고, 이게 결국 교과서에 들어옵니다. 교과서에 들어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뇌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가 세뇌가 되면 모든 영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세뇌가 되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으로 가고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자라서 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면 모든 영역이 다 뺏겨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법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이제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을 장악하면 다음 세대를 세뇌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과 이념은 교육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만 장악하면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폭력으로 하든지 법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 학문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학문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바꾸려면 믿음의 학자가 미혹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학자들이, 지도자들이 그걸 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반박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런데 이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학자가 일생을 바쳐요. 일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 진화론을 만든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작품을 하나 만드니까 그게 몇백 년을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가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뭐 퍼지잖아요. 그만큼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학자가 일생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야, 네가 잘하는 영역에 가서 일생을 헌신해가지고 하나의 그거를 작품을 만들라 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생을 바칠 수 있는, 물론 능력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쪽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모범답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싸웁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 미혹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범답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범답안은 창조적 소수자, 믿음의 학자들이 만들고 이것이 이 미혹과의 전쟁에서 핵심 무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물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조하는데, 오늘의 학문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전 세계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현재 우리가 조금 불리한 상태다. 물론 우리 좀 진 건 아니에요. 진 건 아니지만 불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믿음의 학자, 창조적 소수자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교수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이라고 2024년도에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 2월 달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 중에 하나를 뇌과학의 연구 동향,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 이 주축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정년 퇴직한 명예교수들. 저도 이제 퇴직한 지 4년 됐죠. 그러니까 명예교수들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요새는 65세에서 정년하고 나면 80세까지 한 15년은 건강합니다. 건강하지요. 또 어떤 전문 영역의 실력도 갖추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뭐랄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크리스찬 명예 교수들이 딱 힘을 합쳐서 모범답안을 만들자. 이게 모든 영역의 모범답안을 만들자. 이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혼의 실제를 믿는 학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뭐 누구든지 와서 하고, 제가 요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이제 가르치면 이제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공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영혼의 실제를 믿는 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내도록 계속 논문을 내는 거예요. 예. 저쪽과 맞짱을 떼야 돼. 맞짱을 떼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논문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논문을 썼습니다. 뇌과학은 영혼의 실제를 부정하는가? 부정하지 않지요. 근데 이제 그걸 아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해서 적을 알고 내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뇌과학 책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신나게 또 마치 막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할 때 신이 나는 거죠.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전쟁할 때 제일 흥분하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 만화 영화에서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막 생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는 전 세계를 이제 지키는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가을에 학술지 만다. 회복과 혁신.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영역, 정치, 뭐 경제, 뭐 교육, 모든 영역에, 아까 말했는데 모든 영역에 그 모범답안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물론 이
아까 대한민국 회복 혁신의 이제 대표이면서 심리 분과장을 만들 일부러 그래가지고 올해 가을에는 영혼의 실제와 두뇌주의라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저는 아마 전번에 제 간증을 들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제 삶 자체가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아주 그거 합니다. 약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두뇌주의자가 됐대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마음이 두뇌에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29살 때 영혼이 있다는 걸 하나님 확신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물론자, 두뇌주의자로서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유물론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삶에 제가 일단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10년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부모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다연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이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뭐 한기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뭐 여의도 선봉 이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한다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하는데 특히 교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한다연 산하의 학부모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특강을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두뇌주의 이런 거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강의를 하고 딱 끝나서 생각이 뭔가 하면 제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학부모들이 그걸 또 자기 자녀에게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 학부모 특강을 했어도 안 되고 직접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학부모 특강이니까 중간에 청소년 특강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화상이 그러니까 줌을 하니까 화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접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 달부터 지난 달에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두뇌주의를 반박하는 걸 했고 이번 달에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 목표는 뭐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그 중에 또 아주 특별한 아이들은 잘 자라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믿음의 학자가 돼가지고 모범답안을 만드는 모든 영역이 흩어져서 모범답안을 만드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학부모 특강하고 청소년 특강을 이제 교환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신청 링크가 있고 아마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하면서 제가 학부모 모임을 소개해가지고 그때 아마 우리 카톡방에 많이 들어와 계실 겁니다.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튼 또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우리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죠. 우리도 잘 믿고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돼요. 전달되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특히 아까 말했던 대로 믿음을 지키려면 2가지 유혹과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도 어려워요. 유혹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혹은 더 어렵습니다. 미혹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기 어려우면 좋은데 자꾸 좋은 특강을 듣게 만들어야 돼. 전문가들의 말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학부모 모임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배우길 바라고 하여튼 우리 장기전에 이겨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교육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또 학문이다. 믿음의 학자들이 모범답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고 있다. 사실은 저쪽에 종회기원, 진화론, 또 칼 마르크스, 뭐 온갖 나쁜 것들 우리 지금 많이 배우잖아요. 뭐 문화 막시즘 해가지고 몇 사람 배우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걸 나쁜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대. 반면에 우리도 그런 위대한 학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걸 뒤집어 엎었다. 영혼이 있다는 걸
하고 정말 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막는 훌륭한 학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정말 서구는 이미 그런 것들이,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없는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이미 대학교들이 이미 다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학자들은 다 쫓겨나는, 왕따 당하고 쫓겨나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까 말했던 대로 명예교수들, 크리스찬 믿음의 학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랄까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이렇게 해서 정말 학자들이 바로 서가지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학문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손자들을 잘 키워서 정말 모든 영역에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용사로 만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6분인데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4분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4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8시 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다 잠가 놓으실 테니까 뒤에 가서 빵 못 받으신 분들은 빵과 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충분히 쉬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8시 반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running wild, fell in love with the chase. I've been up and down and all over the place, wasting all my days and nights, never feeling satisfied.